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오늘은 시장 시황이랑 이제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을 한번 말을 해볼게요. 메모장에다가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을 해볼 때 저희가 10년째 금리를 말하죠. 뭐냐면 국채 금리예요. 이것도 이제 미국 국채를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금리지만 뭐 2년만 지나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2년 국채물 금리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10년 국채 금리는 10년 뒤에 금리를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망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을 사는데 그동안 중국이 많이 사줬죠. 근데 중국도 싫어 싫어 왜냐면은 이제 둘이 안 좋은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지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중국이 최대의 미국 국채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니까 갖고 있던 채권 자산이 폭락해 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 내다 판 거고 그러니까 국채를 시장에 투하 하면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거기서 유지가 되는 거죠.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금리가 이제 떨어질 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 야 미국 국채 누가 사주냐? 야 누가 사줘? 연준. 야 연준은 지금 긴축 정책하잖아. 완화 아니야. 그러면 누가 사주지? 야 중국. 야 중국 이제 짜증나갖고 이제 막 집어 던지는데 야, 걔는 안 사주고 일본도 사줄 그게 없고 러시아 당연히 안 사주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가 사줘? 그러게 누가 사주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가격이 안 오른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떨어져야 될 타이밍인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패드워치 가보면은 생각보다 점도표에 말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아주 상세히 비슷하게 이제 퍼센테이지별로 내년 12월 정도 되면은 4.6% 정도 찍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금리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가격 안 오르는데? 국채 가격 안 오르는데? 야 그럼 누가 사? 그러게. 또 이렇게 뭐 도루마무, 무한 도루마무가 되는데 어쨌든 누가 사주면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4.8에 가까웠다가 이게 지금 4.53, 4.6 이렇게 막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게 빠른 변화가 있어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냥 한 3시간에 한 번씩 봐주면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야 채권 가격도 코인이랑 똑같네? 뭐 요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각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23시 59분 미국 국제 10년은 4.64를 찍고 현재 1%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국제 10년도 이제 떨어져가지고 4.09%인데 원래 3%에서 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2% 정도 육박할 정도인데 10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는 0.53 정도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 한국 가계부채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국채물 기준금리를 비교를 하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논란이 있었던 일본 국채 10년도 0.75%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방어 잘 해주던 이제 엔화가 이제 이틀 만에 이제 다시 800엔대로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엔화는 898달러엔입니다. 이게 이틀 만에 내려온 거고 미국 달러는 1345원을 계속 유지해주고 1350원 이하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6, 100 이상에 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수가 그렇게 막 폭락하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고 근데 금이 엄청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작년이랑 똑같네? 불안정하긴 하지만 시장이 나빠졌긴 했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요 구간이 힘든 거 아닐까? 근데 1972년 제가 항상 비교했을 때 지금이 1921년일까 아니면 1929년일까 라고 비교를 해보면 1921년에 가깝다. 근데 1972년도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2020년 10월부터 힘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일을 했을 때 2020년 딱 됐었을 때 10월부터 아파트 시장은 힘들고 그다음에 2021년 10월부터는 이제 대체재 시장도 힘들고 2022년 10월부터는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엄청 힘들었는데 2023년
4월 되니까 아파트 시장이 엄청나게 반등했죠. 심지어 3월 정도 전후로 해서 그 급매가 사라지면서 엄청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드냐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요런 사실 숫자 1, 2, 3 요거만 봤을 때 여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 시기가 바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920년부터 힘들었다는 거고 그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져서 1921년 주식시장 바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맞춰보면은 아닌데 그 다음에 위기를 수습하다가 1929년에 다시 한번 베어마켓을 맞이해요. 1929년에 다시 한번 베어마켓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1972년과 1973년 그리고 1974년 여기가 진짜 힘들었고 위아래로 흔들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둘 다 파산했던 시기가 197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의 프린시펄, 이제 원칙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엄청 잘난 척하고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TV 나와서 말하고 했었는데 정부와 중앙은행하고 국민들이 으쌰으쌰해서 그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물은 엄청 많이 들고 있었었는데 자기는 겁먹어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가기 전에 빠져나왔고 세계 최고의 부자는 호주에 있었던 부자인데 그 사람이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은을 엄청나게 구매를 했는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않았고 은 가격이 폭락하자마자 바로 파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972년, 1973년, 1974년도에 이 레이 달리오는 시장이 망할 거라고 했었던 거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영원할 거라고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1년에도 이때도 베어마켓이었고 1979년에도 베어마켓이었고 이런 내용은 이제 베어마켓이라는 도서에서 볼 수 있고 이 베어마켓은 1921년, 1929년, 그리고 1982년, 그리고 1950년대 해서 이제 베어마켓의 공통점을 나열했는데 요건 독서 후기 리뷰할 때 제가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제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지금은 9월, 10월이에요. 현재. 요거였으면은 이때가 바닥 아니었어? 이때가 바닥이어야 되는데 그 실제로는 이때가 바닥이었죠. 2022년 12월이 바닥이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10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코로나 시절에 돈 많이 벌었다고 주식한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 50%에서 80%가 됐었죠. 지금도 여름 되기 직전에 반도체나 이제 현대차가 이끌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에서 전기 배터리 사업 에코프로 형제가 올해 초를 되게 이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AI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들 이런 미래 신 먹거리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나스닥으로 이제 국장을 벌이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1921년이랑은 안 맞는다 상황이. 왜냐면은 이미 2022년 12월이 이제 부동산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릎 아래는 맞는데 이제 여기가 되게 싼 구간은 맞는데 이제 무릎에서 이제 더 지하실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계 저명한 자산 운용사들 아니면 채권 전문가, 주식 전문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알짜배기들을 산다. 그리고 현금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1분기에 엄청 벌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휩싸여서 이제 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최종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종목을 사세요. 이 종목을 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경계해야 될 종목을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향력이 이제 반대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코인이 어떤 기능을 하거나 되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엄청나게 좀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산 코인에 대해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저의 패착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산 코인을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다. 자기가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자기가 투자해서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 사람은 아파트만 해도 되고 아니면 빌라거나 오피스텔이거나 원룸이거나 재개발이거나 꼬마 빌딩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경매라든가 본인한테 맞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인도 마찬가지로 나는 상관없어. 매달
월급 받으면 50만 원씩 아니면 100만 원씩 비트코인만 살래. 이더리움만 살래. 이런 방법이 훨씬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오래 들고만 가면 되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느꼈던 거는 제가 만약에 거래소로 송금을 하잖아요. 그거를 거래한 사실을 제공했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오는 게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이거는 투기성 자산이라고 해놓고 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가? 다시 돌아와서 옆으로 빠질 뻔했어. 미안해요. 이제 말이 되게 주저리주저리 많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시기랑 가장 비슷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이때 나온 책 있죠? 6.1 전쟁. 항상 연습을 했다가 진짜 6일 만에 이긴 전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옆에 엄청 군사력으로 세다라고 한 애들 다 맨날 가라로 근무해서 공군부터 파괴시켜갖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또 그런 민족성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생 2명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결석을 했어요. 한 명은 이스라엘이고 한 명은 이제 중동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했대요. 교수님, 제가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국이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국의 힘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결석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중동인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교수님, 제가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국이 저를 부를까봐 일주일 동안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일주일이 끝나고 다시 수업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신력에서,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거에서 엄청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요거랑 지금 2023년 이스라엘 전쟁이랑,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미사일 쏜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수 우파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미사일 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진짜 쏘니까 그거를 빌미로 자기의 입지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묘하게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힘들어졌었는데 정확하게 이때 레고랜드 PF부터 터뜨리면서 이거 50조 때문에 대한민국 24시간 안 돌아갔잖아요. 금융권이. 저는 그때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뭘로 돌아간다? 대출로 돌아간다. 돈이 없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금융 결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코인에 왜 미쳐가는지. 왜냐면은 지금 돌아가는 비전을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인정 못하고 야 네가 뭔데, 야 너보다 똑똑한 사람은 달러나 금을 믿어.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돈은 유일하게 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해놓은 영상 중에 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도 영상 올리고 나서 약간 허탈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 과거에는 근본이제에서 살았는데 이 근본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근본이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갈까? 원래 부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나라로 쳤을 때도 국가가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이 값어치가 높은 이유는 희귀성 때문이잖아요. 공급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근본이제로 돌아가면 누가 제일 좋지? 미국 아니면 중국이네. 근데 미국이 과거에 그랬었죠. 미국 땅에서 미국인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법이. 미국 땅에서 미국인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불법이었어요. 국가에서 허락을 하거나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법을 바꿔버리면 보유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금 자체가 어좀 값어치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유용하게 쓰이고 같이 저장도 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걸 보존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뭐 반도체에도 쓰이고 금리빨에도 쓰이고 쓰임 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뺏어버릴 수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뺏어버리면은 이제 다 뺏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내가 만약에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해서 진짜 실물 금을 투자한다? 이것도 오바예요. 내가 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했었을 때 누군가가 이제 훔치려고 들어오거나 훔쳐가면은 끝이고 안 훔치려고 했을 때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지? 언제든지 뺏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계속 전쟁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가치를 증명시키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외워서 그냥 그 국가 나와서 인터넷 통하는 다른 국가에서 그냥 나와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부가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세금을 매기냐고요.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왜 세금을 매기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희들이 국가에서 야 이거는 투기성 자산이야. 실제 화폐 아니야. 라고 했으면은 왜 세금을 매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세금이 있는 곳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데 그거 투기성 자산이라면서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말고 해외에서 그걸로 돈 벌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 안 매기는 거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패하려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국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걸 못 갖게 하기죠. 못 갖게 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좀 다르죠. 그리고 특히나 똑똑하거나 가상화폐 수사했던 검찰 출신이거나 미 증권거래위원소 은퇴해서 스카웃 받아간 사람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호전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기가 실제로 안 좋다고 하면서 왜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기로 했어요. 과거와 다르게 이제 일희일비 안 하고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한번 내 자신을 믿어보자.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만큼 내가 투자하기 시작한 게 너무 늦게 돼서 지금 사실 비트코인 한 개도 안 갖고 있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라도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꾸준히 모으는 것 자체가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괜찮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10,000원, 20,000원 적금 드는 것보다 차라리 10,000원, 20,000원 이제 비트코인 사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중동 전쟁처럼 이스라엘이 전쟁 선포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비트코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혼돈이 올 때마다 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1974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펑크가 비트골드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시기가 90년대예요. IT 버블이 있었던 시기. 그 IT 버블의 산물이 비트골드고 그 비트골드가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게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라이트코인이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나 ABC 다 해서 하드포크한 건데 비트코인이 탄생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더리움 ERC 20에서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들 NFT, 디파이, CBDC처럼 해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나옴으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에서 중심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나라가 패권을 가져간다. 그게 디지털 달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큰 핵심은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추적을 다 당하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기록을 남기기 때문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테더가 전 세계 1위잖아요. USDC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바이낸스가 지금 현재 공격을 당해서 버스디도 이제 없어질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거는 왜 테라랑 루나는 없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테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1위를 고수하는가?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법이고 어떤 통찰력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과 이제 덜 중요한 것 중에서 덜 중요한 거를 선택하는 이 훈련법인데 그래서 과거 역사에는 어떤 게 가장 크게 벌었는가?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더 많이 오른 건 은값이에요. 그래서 은에 투자했던 세계 최고의 부자는 화려하게 리스크 해칭을 했는데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익절을 못하니까 폭락하면서 동시에 파산했어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었죠. 이렇게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한 생물이잖아요. 영원한 게 없고 우리는 100세 시대니까 90살까지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한 1, 2년만 지나면은 이제 코딩을 제대로 배워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까지만 코딩을 해야 되는 인재로 바뀌어야 된다. 나는 코딩하는 사람이 아닌데 코딩하는 방법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말을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한 세계 질서에도 앞으로 코딩을 못하는 사람은 문맹률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엄청난 격하게 공감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이 시기랑 똑같다. 그리고 24년 10월까지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왜냐? 지금부터 안 좋은 거 있죠. 이때가 최저점이다. 그리고 최저점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언제부터? 이거는 패드워치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 시간이 최저점이 될까? 차라는 게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했던 그 효과가 이제서야 계속 나타나는 건데 금리 인상을 작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가지고 1년 만에 3%가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 2배가 넘어요. 0.75에서 3.75가 됐어요. 그리고
4%를 찍었죠. 미쳤다고 했는데 5.5%까지 찍은 거예요. 진짜 미쳤죠. 근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 플러스 11개월 더해야 그 인상한 효과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인상할지 말지가 나오잖아요. 인상을 한다, 아니면 동결이 된다. 그리고 12월 달에 동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내년에 무조건 인하잖아요. 모두가 보는 게.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했던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 5월 달이 되게 여름에. 마지막을 올렸던 그 시기. 그 시기에서 플러스 11개월을 더하면 이제 마지막에 금리 올린 것까지 다 반영이 된 시기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딱 내년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때 내년에 11월에 또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누구? 트럼프 월드. 이제 트럼프가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생각에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될 것 같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좀 잠깐 동안 휴전하는 식으로 또 될 것 같고 한국과 일본은 군사력에 대한 방위 조약에서 분담금을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든데 이거 이때랑 똑같지 않나? 근데 이때 제가 말했잖아요. 위아래로 흔드니까 위에서 익절을 못하는 사람은 파산하고 밑에서 못 주는 사람은 혜택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힘만 들어서 나이만 든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장사 잘 돼요. 좀 살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전에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 딱 올라왔던 사람은 봤어도 지금 너무 편안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 지금 괜찮은데요? 뭐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적어도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이때랑 진짜 너무 비슷하다. 근데 얘가 딱 되고 나서 시장을 이리저리 다 흔들면서 이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원유값도 잡을 수 있고 공과금 같은 거 다 올라간 것도 잡을 수 있고 주식시장이 힘든 것도 올려버릴 수 있고 세상의 경기가 차갑게 흐르는 것도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면서 다시 하면 금융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계속 없다고 말하잖아요. 지방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특히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톱니바퀴들을 예상을 했을 때 큰 리스크 상황이 없는 한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때 안 잡은 사람들 앞으로 다시 한번 잡기 힘들지 않을까? 시드머니가 더 많이 필요한데 돈은 더 못 버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큰 경제 흐름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이 바뀌어간다. 2021년 10월 요때 전세자금 대출이 4.1%, 3.8에서 4.1% 하고 나서 전세가 거의 끊겼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 때 1%, 2% 금리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나고 지금 현재 2년째가 딱 되니까 지금 현재 뭐 4.2, 우대금리 4.2. 처음 주택 대출을 하는 사람은 뭐 4%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담대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때는 야 미쳤다. 우리 1, 2% 사용했는데 이거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야, 원래 지금 금리 요 정도 돼. 근데 내년에도 크게 안 변해서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최종 금리가 3, 4% 사용하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4%, 3% 후반에서 4% 정도 되면 야 금리는 원래 이래. 라고 기준이 바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2025년, 2026년 금리가 떨어진다?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3% 후반에서 4%가 나오는 게 사람들이 야 원래 대출 받으면 이 정도 금리 돼 라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10년 정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5년 6년 정도 가다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소멸됐다 라고 판단해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진짜 기준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금리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금융성 자산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돼.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대출을 또 많이 해줄 것이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또 매매가의 단위가 또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의 기준이 또 위로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이해했다. 메커니즘을 이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가는 흐름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영원한 게 없고 그 구간마다 지금 요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근데 영원한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만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때랑 굉장히 비슷하다. 지금이. 그리고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4% 정도 나와도 사람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거나 서민한테 지원해주는 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저렴해요. 최종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길게 장기간 이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바뀐 기준에 저항하는 구간이 아니라 인정하고 비싸다 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000원 자기 자산의 0.01%씩 조금씩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올해는 차익 내도 단타도 못할 것이고 일반인은 단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올해 차익 낸 거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라는 거지 내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거에 세금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거 양성화하는 게 훨씬 낫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장 부족한 게 생각하는 힘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국가에서 필수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교과 과정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도덕처럼 이제 계속 그냥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교육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대출을 어차피 연장해야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신용 점수가 좋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계속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된다. 두 가지. 부동산과 금융. 사실 이게 한국이란 나라에서 자원도 안 나고 중간재 수출해서 돈 벌어먹고 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인재를 수출해서 아니면 아이디어를 수출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필수적인 지식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역사나 금융 역사도 다 약간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오히려 가상화폐나 뭐 AI, 양자 컴퓨터, 이 디지털 이런 거를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이 먼저 찾아내고 머리가 좋으니까 계속 관심이 있고 하는 거를 안 막았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역사는 반복된다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영화 리뷰하는 날이니까 일단은 내일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좀 그런 것 같다 라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